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난임병원을 오래 다니며 노력을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즈음에 기적처럼 소중한 아이가 생겼죠.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였지만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명하다는 발달장애 클리닉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실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의 질문에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답을 잘 못하면 남편은 머리를 때리면서 똑바로 대답하라고 화를 냈고 심지어 욕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리면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생긴 게 저 때문이라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3년 전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졌으니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돈도 못 버는 게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냐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윽박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저는 더 많이 불행해졌습니다. 아빠만 보면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아이와 잘 살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연자분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우선 협의로 정하고요. 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자 지정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협의 이혼 자체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부의 소득입니다. 네, 소득이요. 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인터넷을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표를 보면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부부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비가 대략 얼마로 정해질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하는 거를 참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전부 부담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네. 굳이 계산을 하자면 만약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매월 1대1 같다고 하면 1대1로 양육비를 나눠서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2대1이라고 하면 2대1의 비율로 네. 나눠서 부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육비를 산정할 때 아까 소득을 이제 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소득 이외에 고려하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자녀의 수나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또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 등을 고려해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컨대 자녀가 한 명이라면 가산 요소로,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면은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2명 이상이면 감산 요소로. 그러니까 3명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기준보다 좀 줄어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도시면은 가산 요소, 농어촌이면 감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사연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인데 발달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서 양육비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발달 장애로 인한 치료비 어디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을 잘 몰라서 걱정이신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 분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를 때는 상대방에게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시고요. 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러한 조회를 통해서 다 확보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근데 사연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 소득 금액 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소득보다는 좀 낮은 금액을 네.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사업체 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네.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좀 함께 감정을 받으셔서 그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은 이제 적은 금액만 이제 신고를 해놨을 거니까 사업체 자체를 감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이런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정받아서 분할 대상에 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체도 사업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받아야지 정확한 그 사업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때로는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아서 재산 분할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시기 전에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유불리를 좀 따져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아이는 4살이 됐을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아이를 때리거나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보다 못해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데요.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찾아보면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정보 알려드렸고요. 자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 이외에 자녀의 수, 거주 지역, 치료비 등등으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 사연자님의 경우는 발달장애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의 양육비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급여 명세서를 상대방한테 받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서 소득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정받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다면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잘 알아보고 이제 진행하셔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최영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돌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베이비시터보다 낮은 시급에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해서 처우가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로 인식이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아이 돌보미들은 광주광역시가 위탁한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그간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1심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이 돌보미들이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아이 돌보미들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 약자를 착취하면서 공공사업을 유지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민혜경의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이야기해야 할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한동안 좋아했던 내 사랑은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쳤네.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서먹서먹해지네. 그렇게 보고 싶던 내 사람은 딴 사람과 같이 걷다 마주쳤네. 반갑다고 해야 할지 모른 척 지나쳐야 할지 어쩔 줄은 모르겠네. 가슴은 주책없이 뛰고 있어. 말문이 막혀버려 답답하네. 입만 뻥끗 눈만 깜빡 밍숭맹숭 입장이 정말 난처해. 시간 좀 빨리 흘러갔으면 어쩌면 서먹서먹해지네. 한동안 좋아했던 옛사랑은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쳤니.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서먹서먹해지네.
존댓말을 써야